예,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여권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2달여간의 검찰 사령탑 공백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추경이 넘어가니까 증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네. 국회의원분들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휴가도 팽개치고 지금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역대 정권과는 좀 다른 모습 같아요. 정권 초기인데 이렇게 증세 논란이 뜨거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예. 국회나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해서 탄핵 국면을 거쳐왔고, 예. 그리고 근데 그동안의 국민들은 그 피로도가 이제 격했던 과정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고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일자리 추경이 이제 일단락 지어지면서 실제 이제 정세 논쟁으로 번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표방했던 예. 그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178조가 들고 그 세출에서 상당 부분 절감한다 하더라도 세입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그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정면으로 치고 나온 과정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세라는 건 그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험도를 안고 있는 말 그대로 정치 리스크의 가장 악재거든요. 그런 악재를 들고 정당이 먼저 치고 났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할 수도 있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예. 말 그대로 개혁의 동력이 가장 세고 좋을 때 이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풀기 힘들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 지지율이 이제 상당 부분 고려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세금 인상이잖아요. 예. 인기 없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정책이고 아차하면 민심 위반과 지지율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예.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예. 오히려 집권 여당이 상당히 용기 있는 예. 이슈를 던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아까도 정우택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권의 시즌 2에 대해서 이제 비꼬고 했는데 사실상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도세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거든요. 예. 또 하나를 또 사례를 들어보자면 1977년 박정희 정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설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을 하거든요. 예. 사실상 77년에서 79년 2년 동안 예. 민심 위반이 급속도로 일어났던 이유가 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세를 신설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정세했기 때문이라는 예. 경제적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05년 총선에서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 담배세 인상으로 22조를 정세해서 초과 세금을 걷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예. 선거와 밀접되어 있고 국민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 아니라 싫어하는 정책이다. 아차하면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어쨌든 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치고 나왔던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 한 개는요. 예. 정세 없는 복지를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 인상이라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정세를 갖다가 정면에 내걸고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모습들은 훨씬 솔직한 모습이고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던 그러한 거짓말과 속임수와 다른 수단과 술수가 아니라 정면 돌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돌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양 이사장님 말씀이라면 내년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증세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야당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저마다 온도차는 있습니다. 자, 야당과의 관계, 이거 뭐 야당이 어느 정도 특히 1, 2, 3당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협조를 해야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국회 통과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야당이 이것을 협조해주지 않으면 증세 문제도 또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 위험성을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우리 이념적으로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고 평등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민주당, 진보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적인 가치는 성장이고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 평등의 가치는 복지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복지는 국가의 선결 조건은 결국은 세금이다. 돈이 있어야만이 복지를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든가 포퓰리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한테 모든 걸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정치가 끝나면 다 그것은 공수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증세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증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대기업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을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그것도 몇 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서민들의 증세는 한 푼도 5년 동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뭐 초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 126개 정도의 대기업,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물론 여론적 지표는 상당히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증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이것이 일시적인 처방 효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최근 5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복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나는 것이 그냥 나는 그냥 무료로 공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돈을 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복지 문제가 우리한테 심각하게 온 것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재원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편적 증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잘 사는 사람, 초고속자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뭐 세율 조정이랄지 세율 구간 조정이랄지 이제 여야가 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당장 비춰지는 모습은 껍데기 외관 있잖아요. 이름 짓기 싸움. 이게 지금 네이밍인데 어떤 증세냐. 여당에서는 슈퍼리치 증세, 명예과세, 뭐 사랑과세, 존경과세. 야당에서는 포퓰리즘 증세, 징벌적 증세. 뭐 오늘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박영선 의원도 다른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보고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들려주시죠.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에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다. 한정 증세라는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어쨌든 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정세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4조 원의 정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8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550조의 정세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178조 중에 아주 소수를 지금 그 정세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네이밍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하고 소득세 인상을 하고 신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1% 부자 증세라는 네이밍과 세금 폭탄이라는 네이밍이 맞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언론들이 세금 폭탄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들은 자신은 99%는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마저도 저렇게 또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전형적으로 그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네이밍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1% 부자 증세냐?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었는데 언론이 세금 폭탄에 손들어주면서 이 야당이 이겼던 이번에는 어쨌든 1차전은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자 증세라는 네이밍이 1차전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85.6%, 반대하는 그 국민이 10%, 86%가 나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이밍 전쟁에서 부자 증세다. 그리고 1000명 중에 기업 법인세를 내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중에 126개, 그 1000개 중에 2개.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5,000명인데 1000명 중에 8명 정도만 내는 거다라고 하는 프레이밍과 설명들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미 네이밍 전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국민들이 그 부자 정세라고 핀셋 정세라고 그 정리를 해버린 상황이고 86%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가 이미 유승민 그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지난 3년 동안 많이 들었던 그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이제 세금 폭탄이든 뭐 핀셋 이 정세든 이러한 네이밍은 충분히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원장님이 잠깐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뭐 증세는 결국은 필요하지만 블랙홀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은 정치권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금 반응이 각각 다르고 네이밍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지층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리당략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타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권당한테 마지막으로 피해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문제가 증세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증세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래도 여론적으로 본인들한테 마이너스 될 것은 없을 것인데 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100대 과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밀어붙이면 결국은 증세에서 살아남는 정권은 사실은 없는 것이 전 세계적인 건데 특히 지금 4가지가 물려 있습니다. 증세 문제가 물려 있고 그리고 지금 복지 문제가 또 물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최저임금까지 해서 기업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기업 활성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영이 상당히 지금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 글로벌 경제 불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 결국은 증세가 누구한테 올리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갑론을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심은 흉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집권당의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는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될 때인데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은 이미 협치를 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협조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결국은 현 정권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싶고 올 연말을 넘기면 바로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 대한 어떤 효력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권당한테는 상당히 시간이 없는 그런 조급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관련해서 파기 황송심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4년이 나왔죠. 다음 달 말에 아마 이제 결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녹취록이 공개되어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증거로서. 자, 어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좀 수사를 다뤄보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활동까지도 점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국정원장 대표 사건을 보세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그 검찰이 추가로 제출했던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됐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북 심리전과 함께 대국민 심리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지어 패는 게 그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하면서 아예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그 지시를 했다면, 녹취록에 그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스모킹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쟁점인 그러면 이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장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쟁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 또 네이밍 싸움인데요. 적폐청산을 해서 전직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보 진영의 요구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보수 진영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이라는 네이밍 전쟁,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붙을 건데 현 정부나 그 검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어디에 손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치가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어떤 지도자들 뭐 사법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것이 그동안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으로 읽혔는데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있는 대로 사법부에서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 국가기구에서 여러 가지 국가기구가 있는데 뭐 국가정보원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했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충성을 했던 그 기구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과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정권이 과거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정권과 대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다시 또 국민적 갈등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과거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떤 국민적 의식 수준은 앞으로 지금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라든가 검찰, 특히 이제 사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잘못이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하고 정치권이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난 12일 날인가요?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책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지자들은 이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출마해달라 이렇게 열렬히 지금 성원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자, 안철수 대표의 거취, 물론 본인도 고민되겠지만 국민의당으로서도 고민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당대표 출마냐? 이거는 정말 안 어울리는 정치 행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일정하게 국민의당과 정치와 거리를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안철수 전 대표가 이후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중심으로 짜여진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철수 지지층하고는 좀 또 다른 이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호남 출신들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제휴 또는 그 소연합 또는 개별적 입당, 탈당과 입당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 하나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저는 다음 대선에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한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과는 할 때는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예상을 하신 뭐 거예요. 저는 뭐 그렇다고 보고요. 정계 은퇴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다음 총선까지 가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민주당이라든가 야권한테 흡수되는 그런 카드를 저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사원에서 일부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 나와서 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건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당분간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하고 있다가 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는 미국에 가서 한 2년 계시다가 그다음에 총선 한 1년 전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하고 다음 총선을 발판으로 해서 그다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다가 대선으로 직행하는 하는 이런 절차를 그동안 밟아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내년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음 총선 때 정당을 다시 꾸려서 그 총선이 지나고 대선으로 직행할 그런 어떤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자숙하면서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의당이 해산되거나 해체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이용주 의원이죠.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 추진 단장을 맡았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소환해서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죠. 자, 이용주 의원에서 과연 끝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으로 갈 건지. 자, 이게 이제 계속 국민의당으로서는 고민권이 있고 검찰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정치 중립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후 실천으로 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수처를 통한 기소 독점주의를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수사권 독립을 경찰한테 주면서 수사권을 없애거나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계속 애매한 대답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정치적 중립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방식으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가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의 핵심이었는데 이번 사건 마찬가지인 거죠. 말 그대로 혐의가 드러나고 구체적인 이 혐의가 보이면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증언을 통한 그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이용주 의원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고요. 즉 새로운 단서가 확보됐는데 덮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없는 단서를 별건 수사를 통해서 돌려서 또 갈 가능성도 없다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첫 번째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낫겠죠. 지난번에 이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나 구속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용주 의원이 이게 뭐 깊숙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로 여수에서 선거 지역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근본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당내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선에서 끝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최고 윗선인 실무적인 최고 윗선 이용주 의원을 조사해야만이 예. 이것이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예. 물론 뭐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까지 뭐 서면 조사를 할지 그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검찰에서 최소한 조건은 저는 이용주 의원까지는 조사를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서초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할까요? 자,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주요 사건 1, 2심 재판의 TV 중계 허용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게 관심이냐?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인민 재판이 나을 권리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공개 물론 재판부에서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이게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재판을 선고하는 이 장면만 중계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혐의가 있었고 이거는 왜 무혐의고 이거는 왜 유죄고 하는 쭉 설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그 헌법재판관이 읽어내리는 수많은 그 맞다 틀리다 유죄다 무죄다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만 보는 거거든요. 현재의 재판 과정을 그 일주일에 4번씩 하는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 침해나 인민 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실제 국민의 알 권리 속에서 어떤 혐의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러한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예. 기자들이 듣고 대신에 써주고 그 녹취해서 보여주는 그 이런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현장에서 선고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권리 충족에는 아주 적합한 이것이 생중계이지만 예. 인민재판식이나 그다음에 마녀 사냥이나 그다음에 그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하거나 예. 이러한 그동안의 보수 정당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일거에 없어져 버린 게 오늘 예. 그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이 과연 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개가 부당하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국민이 이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방영이 되면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은 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대담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문석 공공비디오 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